근데 이제 백두산은 이제 좀 성분이 달라서요. 이거는 이제 폭발하면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종류의 화산입니다. 근데 이제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공장 같은 게. 그래서 네. 반도체 공장. 아. 그런데 이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요즘 기후 온난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휴화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이 엄청난 그 과거에 폭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워낙 우리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백두산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는 정말 친밀하고 많이 들었는데 천지도 떠오르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지질학적 구조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 폭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지질학적으로는 그 밑에 뭐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제일 가까이는 지하 한 4, 5km의 큰 마그마방이 있고요. 네. 그 아래 또 마그마방이 몇 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마그마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백두산 그 내부의 그 마그마,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관측을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그 마그마가 이동할 때 약간의 지진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진계를 이용해서 이제 지진이 횟수나 빈도라든지 강도가 세지면 마그마가 이제 곧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그마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화산 가스 같은 것이 그 마그마에 녹아 있던 가스가 이제 새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스가 이제 이렇게 방출하는 그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간헐철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니면 온천 같이 이제 뜨거운 물들이 막 가스와 함께 올라오는데 그 온도가 또 올라간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융기를 하면 지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부풀어 네. 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공위성으로도 측정이 가능해서 그런 감시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화산 관련해서 보통 그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간헐천, 그 다음에 마그마가 활동하고 있다. 이것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징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신호가 나오면 바로 이제 대비를 해야죠.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백두산의 상태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냥 뭐 안심하고 그냥 추위만 지켜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몇 년 간격으로 그 지진 활동이 활발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도 한 2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당장 한 달 사이에 큰 징조가 있었다던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언제든지 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과거 이 분화했던가 폭발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946년, 1668년 이때 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까? 백두산 폭발하면서. 예, 946년 폭발은 이제 천년 분화라고 보통 명칭하는 건데요. 우리 역사 기록에 있는 화산 폭발 중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화산 폭발이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날아간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서 일본까지 넘어갔는데 그 일본의 그 화산재 쌓인 지층의 두께가 수 센티미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이었죠.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그 화산재가 심지어는 7,000km 떨어진 그린랜드 빙하에까지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668년도는 그래도 좀 몇백 년 전이니까 기록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거는 좀 약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보통 한 100년 간격으로 있는 건 좀 약한 화산 폭발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 분화 같이 천년 분화 또 수천 년 또 수만 년 간격으로 또 큰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동해안 그 동해 퇴적물에 해저 퇴적물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제 큰 폭발은 아니었고 약한 폭발이었다. 아,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천년 분화, 네. 그게 그 가장 뭐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큰 폭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천년 분화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천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건가요? 아, 그보다 이제 한 1000년 전에 대략 1000년 전에 큰 폭발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의미로. 보시면, 예. 근데 그 마그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어디 깊이까지 지금 차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제 수직적으로는 뭐 4km, 5km 정도에 있다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지진파 탐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MRI 찍잖아요. 네네. 건강 체크할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구 내부를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한 4, 5km 깊이에 이제 큰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 양은 조금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수평적인 이게 지금 조금 이견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예전에 있던 그런 폭발을 또 일으킬 정도의 그런 충분한 마그마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 번째 해당했던 큰 폭발을 언제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있다. 그렇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근데 그게 백두산 우리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백두산에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활동이 벌어졌다고 하면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에다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946년에 있던 천년 분화는 마침 그때가 이제 가을하고 겨울에 일어났던 걸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산재가 주로 일본으로 날아갔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계절에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또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것만 또 연구하신 분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충분히 남한 쪽으로도 엄청난 화산재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46년도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인 거죠? 아마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예, 때. 그래서 그 고려사 역사책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근데 그 역사적으로 그 두 번째로 컸다는 그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그 피해 규모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때 이제 백두산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기록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많은 화산재가 이제 날아가서 쌓였다는 거는 이제 증거로 남아 있고요. 그때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온이 하강하고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중국 쪽에서 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게 미스테리어여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그 946년 백두산 폭발이 엄청나게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약했어요. 그게 오히려 미스테리가 돼갖고. 그러게 우리가 보통 하면 화산재가 막 엄청 쌓여가지고 네. 화산재가 보통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날씨가? 예.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도 많이 이제 발생하지만 화산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가스 중에 이산화황, SO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 겨울철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석탄 같은 거 뗄 때 많이 나오는 그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방출을 해서 대륙권에 있으면 한 1, 2주 사이에 사라집니다. 네. 비가 오거나 하면 미세먼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산 폭발에서 강력한 폭발로 해서 성층권까지 한번 올라가면 거기는 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그 성층권에 또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있게 되면 이산화황이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강력한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일종의 미세먼지 같은 입자를 만들어요. 그럼 햇빛을 반사시켜서 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되죠. 아, 그래서 그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에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이 그때 한 온도가 한 0. 전지구조로 한 0.5도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금 네. 내려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기록에서 가장 강력한 백두산보다 좀 더 강력했던 걸 보고 있는데 요때는 그 이때도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온도 하강이 있어갖고 뭐 몇 도 정도 내려갔을 거로 봅니다. 한 4, 5도.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6월 달에 그래서 농경이 안 돼서 기근이 오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 사회적 피해가 나겠죠. 그렇죠. 지금 인구가 전부 또 그렇죠. 집단 밀집으로 살고 예, 있으니까. 사실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말고도 이제 피해가 이제 엄청 다른 간접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인가 뭐 어떤 네. 그런 영화를 봤는데 네.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폭발하면서 뭐가 가스 같은 검은 게 슉 네. 따라왔다가 뭔가를 빨아들이면서 뒤로 쭉 아. 뭔가 뒤로 가더라고요. 네. 그게 뭡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제가 거죠? 그 영화는 못 봤는데 네.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가스 중에 네. 또 상당히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 거를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질식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이제 비주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폼페이도 폭발했을 때 화산재 먼저 이렇게 덮어서 죽은 것보다는 질식사를 먼저 했을 거다. 아, 질식사. 예,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산재하고 화산재 중에 이제 그 물하고 이렇게 섞여져서 막 흐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그 공기가 가스하고 화산재가 섞여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생명체는 다 죽는 거죠. 막 다 타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아, 진짜 폼페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막 웅크리고 막. 근데 그 마그마 네. 뜨겁다고 하셨는데 이게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그마인 거죠? 뭐 1,000몇백 도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 엄청난 거군요. 근데 그 폭발형, 뭐 용암류, 뭐 네. 이러한 용어들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마그마의 성분에 따라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위험하지 않은 게 있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마그마가 막 분출하는데 관광객들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죠. 근데 그 마그마는 성분이 크게 그 위험하지 않은, 예,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네. 그거고요. 근데 이제 백두산은 이제 좀 성분이 달라서요. 이거는 이제 폭발하면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종류의 화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 떠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2025년도에 이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근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100년 간격으로 작은 백두산 분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최근 게 1925년으로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100년 간격이니까 1925년이 가장 최근이니까 이제 2025년이니까 이게 날 때가 되지 않았냐. 아마 그 근거인 것 같은데 뭐 그 100년 간격이라고 해서 정확히 100년마다 난 건 아니니까 그 전후로 뭐 그렇죠. 어떤 때는 뭐 70년 간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120년, 130년 간격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오래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100년 주기이기 때문에 2025년을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근데 어쨌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100년 만에 터지는 자그마한 어떤 폭발이 될지 아니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최대급의 어떤 폭발이 될지는 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위기, 국가적 재난은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최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백두산에 인접해 있는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쪽의 과학자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지금 조치들을 하고 있나요? 중국은 굉장히 예민하죠. 아, 예민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 영토의 일부니까. 백두산이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나누어서 영토가 분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거기 따로 백두산 화산만 연구한 연구소가 있고요. 네. 그 주변에서 그 감시할 수 있는 측정 장치, 지진계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그 다음에 화산 가스라든지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어쨌건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진짜 발생했을 때는 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조심하는 거잖아요. 또 그쵸. 연구하는 예, 거고. 예, 예. 실제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한반도나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지금 좀 예상치가 나온 게 있나요? 연구에 의한? 일단은 뭐 그 정도의 규모의 폭발이면 이제 천년 분화 정도의 규모의 폭발이면 그 반경 뭐 수십 킬로미터, 거의 100km 가까이 주변의 생명체는 다 죽을 거고요. 뭐 질식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두산은 그 위에 천지가 있잖아요. 네.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그 물하고 화산재가 섞이면 엄청나게 그 쉽게 말해서 흙탕물 같은 게 생겨갖고 네. 확 쓸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그 뭐 계곡을 따라서 있는 이제 사람이 있다면 다 매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화쇄류라고 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와 또 섞이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이동하면서 그 열에 의해서도 많은 피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 반경 한 100km 정도? 100km. 예, 수십 킬로 뭐 해서 100km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수 센티미터 정도 쌓일 정도면 바람 방향이 남한으로 오면 남한에 수 센티미터 쌓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만약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문제, 물이 오염돼 갖고 그 다음에 그 송전탑 전선 같은 게 누전이나 뭐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공급이 안 되죠. 네. 뭐 얼마 전에 스페인인가요? 전기 공급이 단전이 돼갖고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아마 그 송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봤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가 시스템이 큰 문제가 되고요. 뭐 혹자는 그런 걱정도 하는데 이제 청정 시스템을 유지하는 공장 같은 게 그래서 네. 반도체 공장 그런데 이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 먼지 들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10몇 년 전에 그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문에 유럽에서 항공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산재가 비행기 그 모터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고장 나서 바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화산 그 폭발에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제가 자료가 있는데 그게 그때 나오는 화산재의 양이 0.1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백두산은 그거의 1000배, 100km 세제곱킬로미터 수준이었던 거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군요. 그때 0.1 세제곱킬로미터 나왔는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한 1주인가 2주 동안 비행기가 못 날랐어요. 그러니까 물류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경제적 피해만 해도 뭐 몇십 조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농경이 안 돼요. 온도 하강돼서. 그럼 이제 곡물 생산이 안 되니까 또 경제적 사회적 문제 크겠죠. 잘못하면 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백두산 주변에 사람들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이동한다던가 뭐 그 국가 살기 어려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치 사회적 문제까지 난민들. 예,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엄청 크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참 그 용암 분출이 되고 뭐 이랬을 때 여기서도 방사능 같은 게 나오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그게
뭐 화산 가스 중에 좀 있긴 할 텐데 그거보단 다른 피해가 워낙 커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아이슬란드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그 다음에 그 과거의 그 엄청난 파괴력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눌추 이렇게 좀 짐작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 벌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거의 마비 상태로 가겠네요. 그렇죠. 네, 전 세계 마비가 되고 그게 기후 변화까지 이어지면 몇 년 동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만약에 백두산이 이 분화한다면 그다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어떤 대피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대응 시나리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점을 빨리 알아야 되겠죠. 위험하다 싶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감시 시스템을 하려면 측정 장비를 백두산 근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 땅하고 북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비를 놓기가 어려워요. 네. 특별히 지진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화산 폭발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도 다 감지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도 좀 받고 있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달갑지 않겠죠. 100% 정확한 데이터는 그다음에 바로바로 안 줄 수도 안 줄 있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받고 있는데 유사시에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부풀어 오르는 거라든지 지각이 땅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남한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무슨 큰 음파가 나오면 그걸 측정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를 빨리 알아서 이제 경고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상청에 지진 화산 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국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공무원들 분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화산재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부터 먼저 줄여야 되는데 남한에는 크게 인명 피해는 뭐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망이라든지 뭐 전병망 이런 데 일어나는 피해, 물의 오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고 전 경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그거에 또 그다음에 뭐 아까 비행기 수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송의 문제라든지 그런 경제적 피해, 사회 경제적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씩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아직 우리가 그렇게 큰 긴박감이 없는 거겠죠? 예,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행정적인 거는 조금 빨리 나서는 것 같은데 이 과학적인 거라든지 또 그런 사회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과거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좀 무서우니까 좀 혹시라 하는 차원에서 또 뭔가 대응 조치들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되겠지만은 그 인접한 중국 그쪽 아니면 북한은 완전히 엄청나게 그렇죠. 예. 거의 국가의 존망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걸려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또 동시에 발생하겠죠. 예. 알겠습니다.